사람의 무덤이 발견되었고 그 무덤에는 도굴되지 않았다. 투탕카멘 왕은 왜 도굴이 안 되었냐는 말들을 많이 물어봐요. 카나본경이 도굴된 무덤을 발굴하자마자 갑자기 죽어요. 독사에 물려서 자살을 택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기원이라는 책을 쓴 경희대 사학과에서 근무하는 고고학자 강인욱입니다. 이집트는 고고학의 시작이고 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계적으로 고고학이 처음 발달되고 고고학이라는 것이 우리 이 세상에 알려지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바로 그 지역입니다. 다른 어떠한 문명보다 모든 문명의 요소들을 이미 이집트가 갖고 있었다는 것도 하나 있고요. 피라미드에 나오는 거대한 유적 그리고 유물 거기에서 조사하면서 나오는 그러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결국은 고고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준 계기가 된 그러한 지역이라 할 수 있죠. 고고학자들이 이집트의 연구를 하는 것은요, 지금은 좀 덜합니다. 그 20세기 초반 중반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인 어떤 문명의 요소가 알고 봤더니만은 이미 5,000년 전에 다 이집트가 갖고 있었다. 지금도 하기 어려운 모든 것을 1,000년 전에 이미 했으니까 그 이집트를 안다는 것은 결국 우리 인류 문명의 기원을 알고 비밀을 아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한동안은 이집트의 문명에서 전 세계의 모든 문화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시 여기었던 그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의 최초라는 보통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이집트를 생각해봤고 지금도 이집트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어디에도 없는 가장 빠른 문명을 이룬 곳으로 여겨지고 있죠. 사실은 이집트라고 발굴을 막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굴을 아무데나 막 가서 팠던 거는 20세기 초반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해외에서 아직 이집트가 제대로 된 국가가 없었을 때에 마음대로 팠습니다. 지금은 이집트는 발굴을 상당히 조심해서 합니다. 가급적이면은 곧 파괴가 되거나 없어질 것들 집중적으로 하고요. 요즘에 가장 각광받는 그러한 이집트 발굴 방법은요, 유적을 파괴하지 않고 조사하는 방법들을 많이 합니다. 발굴은요, 마치 몸을 째는 수술과 같아가지고요, 수술을 하지 않고 몸 상태를 아는 것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발굴을 안 하면 발전이 없으니까 조사를 합니다. 하지만 과거같이 막 대형 고분이니까 한번 파보자, 절대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고요. 소규모 귀족들 무덤들 위주로 이렇게 조금씩 조사하고 있습니다. 뭐 투탕카멘 왕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정말 투탕카멘은 진짜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왕에 불과한 사람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화려한 그 파라오의 황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투탕카멘인데요. 사실 저는 그 사람 보면서 되게 안타까워요. 이 사람이 죽을 때 나이가 고작 18세였습니다. 그것도 온 몸에 유전적인 결함이 많은 상태에서 죽고, 아버지가 이제 아케나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집트의 개혁 군주였는데 아버지의 개혁도 실패해서 스쳐 지나갔던 그 왕에 불과했었던 사람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사람의 무덤이 도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아주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이었죠. 무덤은 내세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을 많이 해요. 사람의 인생은 무덤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 투탕카멘 부모는 가장 이름이 없었던 왕인데 지금은 가장 유명한 왕이 되었죠. 무덤 덕분에. 1922년도에 처음 발굴되었는데요.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투탕카멘은요, 피라미드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피라미드라고 하는 무덤은요, 워낙에 크니까 도굴이 잘 되니까 나중에 왕가의 계곡이라고 해서요, 한 계곡에서 땅을 깊숙이 파서 들어가는 무덤으로 만들었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대능원 같은 곳인데 이것이 발굴된 것은 약 100년 전에 영국인 카터라는 고고학자에 의해서 처음 발견되었죠. 투탕카멘 자체는요, 거의 존재감이 없고 9살의 왕이 올라서 18세에 죽고 거의 허수아비처럼 살았기 때문에 업적이 전혀 없어요. 왕 무덤 발굴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의 업적이라는 것이 몇 권짜리 이집트 역사를 봐도 투탕카멘 한 두세 페이지밖에 안 됐어요. 정말 없었는데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 사람의 무덤이 발견되었고 그 무덤에는 도굴되지 않았다. 엄밀히 말하면 도굴 조금 됐어요. 근데 거의 손대지 않은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입니다. 투탕카멘 왕은 세 개의 관으로 이렇게 이 사람을 쌌는데 맨 안쪽에 있는 황금관이 무려 100kg이 넘었어요. 진짜 황금으로 온 몸을 도배한 것이죠. 지팡이만 130개가 나올 정도로 아주 화려한 전차까지 해서 그 모든 것이 약 5,300점 이상의 보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전에 나왔었던 수많은 파라오의 무덤들은 다 이미 도굴이 되었다는 것이죠. 소소하게 묻혔었던 투탕카멘의 무덤도 이렇게 많았으니 아마 컸었던 그러한 무덤들이라면 엄청났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고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파피루스에 있는 문서라든지 뭐 상형 문자 많은 글자를 떠올리는데요.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기를 쓴다고 쳐요. 내가 오늘 어떤 옷을 입었다, 밥을 먹었다. 자, 아무리 내가 이야기를 쓰는 것 하고요, 그 당시에 저를 찍어 놓은 영화 필름이 나왔다. 어떻습니까?
느낌이 확 다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왕의 3200년 전의 삶이 그대로 그냥 고스란히 묻힌 겁니다. 세세한 문화 하나하나까지도 다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나왔다는 것은요, 정말로 보기 드문 예라고 할 수 있죠. 화려하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화려한지 직접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근데 저희가 많이 묻는 게요, 투탕카멘 왕은 왜 도굴이 안 되었냐는 말들을 많이 물어봐요. 그 이유는 역설적으로 너무 작아서 그래요. 투탕카멘이 어렸을 때 죽었고 왕권에 힘도 없고 이러니까 무덤도 없어가지고 원래 다른 귀족이 자기가 들어가려고 잡아놓은 무덤을 그 사람 걸 빼고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원래 그 도굴은 무덤 만든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너무 작으니까 신경도 안 쓰고 바로 그 앞에 이 사람이 있다는 걸 모르고 출입구 앞에다가 다른 왕 람세스 6세의 무덤을 짓는 숙소를 그 앞에 지어버린 거예요. 본의 아니게 완벽한 은폐가 된 것이죠. 영국의 브리티시 박물관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그 농담이 있죠. 브리티시 박물관에서 건물하고 경비원 빼면은 영국제가 없다. 그런 농담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남의 나라 거 다 들고 오는데 전문인 영국인데, 놀랍게도 영국인이 발굴하고 한 번도 도굴이 안 된 투탕카멘의 유물은 이집트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요. 1922년도에 발굴을 했는데요. 그때 때마침 이집트가 드디어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발굴자 하워드 카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는 하워드 카터라는 사람이 발굴을 위탁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족이 아니라 서민이었어요. 영국도 보면은 왜 귀족과 서민들 되게 계급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터는 정식 고고학자를 받지 않은, 요즘 말로 하면 흑수저 고고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카나본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돈을 댔었던 사람의 지원을 받아서 발굴을 했는데, 카나본경이 도굴된 무덤을 발굴하자마자 갑자기 죽어요. 발굴을 할 때 이게 이집트 땅에 있으니까 절반씩 나눠가는 것이 원래 조건이었어요. 영국 반, 이집트 정부 반 가지는 것으로 이야기했었는데 갑자기 카나본경이 죽으면서 애매해진 거예요. 원래 카터는 발굴만 하기로 했었고 돈을 댄 카나본경이 모든 것을 갖고 있었으니까, 권리를. 그런데 여기 또 웃기는 게 영국과 프랑스의 또 갈등이 여기서 또 개입이 돼요. 이 당시에 이집트의 문화재청을 맡는 사람이 이집트인이 아니라 프랑스인 피에르 라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나폴레옹 때부터 올라가거든요. 나폴레옹이 왜 이 이집트를 정복했을 때 약 150명의 학자들 데리고 와서 이집트 인물들을 싹쓸이 해간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제타 스톤도 그때 같이 갔거든요. 그랬는데 요거를 또 영국이 중간에 넬슨하고 에버크럼비 제독이 전쟁을 해가지고 다 억류해와요. 그러면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돌려주는데, 이때 로제타 스톤만은 안 돌려줍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발견했지만 영국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로제타 스톤이죠. 그럴 정도로 둘이 사이가 안 좋은데 피에르 라카가 이집트의 문화재청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계약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영국에 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리고, 잘 됐죠. 이집트도 굳이 뭐 줄 필요 없고, 하워드 카터는 고고학자지 귀족도 아니고 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력 행사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카나본경의 유족들한테 발굴비를 보존해줘요. 약 36,000파운드를 주고 이것으로 당신들의 권리는 됐다라고 하죠. 그 유물들의 가치를 한다면은 준 것에 아마 몇천 배려도 아마 안 될 거겠지만요. 다행히도 그 유족들은 발굴품에 대한 강력한 권리 행사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집트에 다 남게 되었습니다. 또 이게 역설적인 게, 영국 사회에서는 어땠을까요? 하워드 카터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싫어했겠죠. 게다가 이 사람은 평생 독신이기도 했었고 귀족도 아니었으니까, 심지어는 뭐 하워드 카터가 성적 소수자다 이런 식의 소문도 막 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죽었을 때는 고고학자들이 아무도 이 사람의 장례식에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투탕카멘 유물을 본국으로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불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훌륭한 영국 고고학자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미라의 저주라는 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투탕카멘 왕만 떠오르는 게, 이 투탕카멘 왕의 발굴을 지원했었던 카나본경이 모기에 물려 죽었다. 이게 진짜 저주다라고 하는데요. 1922년도 11월 달에 이게 그 무덤이 도굴되지 않았다는 것이 발견돼요. 그러자 카터는 봉인을 해체를 해야 되는데 해체하지 않고 연락합니다. 카나본경한테. 드디어 찾았으면 같이 팝시다 해가지고 발굴을 하고 5개월 뒤에 죽습니다. 카나본경은. 근데 사인이 아주 웃겨요. 모기한테 볼이 물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면도를 하다가, 요즘은 이제 전기 면도기지만 옛날에 이렇게 썩썩 비는 칼 면도기지 않습니까? 면도하다가 이게 상처가 덧나가지고요, 폐혈증으로 죽어요. 그 다음에 그 무덤의 벽을 제거했었던 뭐 아서 메이스, 조수, 누구 해서 엄청나게 많은 20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다라고 해서 파라오의 저주 또는 뭐 미라의 저주, 그러한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저주 걱정하지 마세요. 저주가 두려우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고고학자를
고고학자가 되십시오. 알타이에 있는 파질의 미라를 발굴한 나탈리아 볼로시막 선생님, 하워드 카터, 문효왕릉 발굴한 김원룡 선생님, 고고학자들은 저주를 피해갔습니다. 정말로 저주가 있다면은 고고학자는 왜 무사했을까요? 우리가 왜 미라의 저주라는 말이 나왔는가부터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황색 저널리즘과 관련되어 있어요. 카나본경이 영국 사람이죠. 발굴을 하면서 모든 발굴에 취재하는 권리를 오로지 타임지에만 줬어요. 근데 이게 세계적인 이슈인데 다른 나라들은 이거 보도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뭐라도 조금 재미있거나 흥미있으면 흠집될 거 있으면은 달려들 준비가 되어 있었겠지요. 거기다가 갑자기 이 카나본경이 죽으니까 그때부터 미라가 있어서 저주가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퍼뜨리죠. 흠집내기도 좋았고 또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가장 극적으로 죽었었던 카나본경의 죽음은 어땠을까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이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러시아 발굴할 때 저도 볼에 한번 똑같아요. 뺨에 모기가 물리면요. 자다가 막 긁어요. 자다 보면 팅팅 부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 뭐 괴롭지 않게 생각하고 내과에서 수영도 하고 했는데 계속 붓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이제 몇십 킬로 떨어진 병원 갔더니만은 하마터면 당신 이거 균이 뇌로 갔으면은 생명 위험했을 뻔하다고. 제가 그때 열을 입원해 있었습니다. 1920년대에 이집트 발굴 현장은요 아주 위생적으로 좋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종 질병에 감염될 여지가 아주 많은 것이죠. 그리고 이때는 아직 페니실린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균에 감염됐을 경우에 그거를 효과적으로 죽일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병원도 당연히 없었겠죠. 그러니까는 불결한 그러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죽는 건 사실 일상다반사였던 것이었고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요. 카나본경 자체가 몸이 아주 허약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 영국의 귀족이 왜 고고학에 꽂혔는가 하면요. 젊었을 때 카나본경은 요즘으로 말하면 그 익스트림 스포츠, 자동차, 승마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이 사람이 온몸이 부상투성이었어요. 더 이상 그런 거를 못 즐기니까 이집트로 놀러 왔다가 여기에 꽂힌 거였습니다. 이미 몸이 많이 허약한 상태였어요. 원래 이런 데 와서 발굴하면 안 되는 정도의 건강 상태였는데 투탕카멘이니까 무리를 한 것이 또 있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 죽은 거는요. 누구든지 관여된 사람이 수백 명입니다. 이 발굴에. 그 사람들 다 키면은요. 죽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다 엮으면 미라의 저주가 되는데요. 모든 거는 말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그 기본적인 핵심은요. 미라 자체가 저주를 벌인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황색 저널리즘이 그 이야기를 만들고 확대해서 생산했던 것의 기본 원인이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 전부터 공개가 되어 있었어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정보 같은데요. 투탕카멘은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알게 된 가장 큰 동기가 이집트에서 절대 박결에 반출을 안 했습니다. 근데 196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투탕카멘의 손에 전시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투탕카멘 열풍이 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두 알고 있는 그 이유는 미국도 보면은 킹 투탕카멘에 대한 노래도 나오고 뮤지컬, 쇼 나오는 그런 게 이 사람이 전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미라가요 전시가 되다 말다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 게요. 미라는 원래 부패하고 썩어 없어지기 쉽거든요. 사람들이 와서 볼 경우에는요. 숨이나 온도 체온 변화 때문에 미라의 부패가 더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보존 상태가 되기 위해서 잠깐 참관을 막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관에 덮여 있는 상태로 왕가의 계곡에 지금 놓여 있고요. 조만간 그랜드 이집트 뮤지엄이라고 해가지고요. 올해 연말에 아니면 내년 초에 생기는데 거기서 아마 이제 투탕카멘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넉넉 잡고 내년 초가 되면은요 카이로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클레오파트라가 저기 예전에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 말을 했거든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좀만 낮았어도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이게 뭐 로마의 뭐 안토니우스를 유혹하고 뭐 되게 그런 미모로서 유혹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로 본다면은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었던 여걸, 마지막 여걸인데 그런 미인 내지는 남자를 유혹하는 그러한 식으로 잘못 우리가 이제 이해가 돼가지고 하지만 어쨌든 널리 인기를 얻게 되긴 했습니다. 또 그렇게 널리 인기를 얻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발굴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로망들이 나오고 수많은 저널도 그것을 막 보도하는 중이기도 하죠. 사실 클레오파트라가 죄 죽은 게 극적입니다. 독사에 물려서 자살을 택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어디에 묻혀 있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 클레오파트라가 있었던 궁전이 바로 현재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있는 마그나 신전입니다. 근데 이게 망하고 난 다음에 기진으로 이게 바닷속에 잠겼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원래 있었던 곳은 알고 있으니까 그 지역 일대를 조사하는 것이 징기스칸이나 다른
다른 영웅에 비해서 상당히 쉬운 편이에요. 적어도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물속에 있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클레오파트라 무덤을 발굴하는 것을 시도해왔고요. 특히 최근에 이 클레오파트라 무덤을 발굴했다는 그 이야기가 제가 한 20년 전부터 계속 몇 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물속에 잠겨 있는데 가는 입구가 발견돼서요. 조금씩 그 지역을 조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조사할 때마다 실제로 클레오파트라 시대 때의 비슷한 얼굴과 동전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클레오파트라 시대에 사람들이 살았고 사원으로 모셨다는 것까지도 밝혀진 것이죠. 그것만 해도 엄청난 것입니다. 앞으로 당장 나올 수도 있고 몇십 년 뒤에 나올 수도 있고 한데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데요. 일반인들은 어떠한 사람을 발굴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보통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살던 시대를 많이 발굴합니다. 시대를 발굴하다 보면은 그 사람도 한번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조금 더 기다려보면은 전모가 파악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이 무덤의 저주라는 거는요, 피라미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터부시대는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행동이 위축돼요. 그리고 평소에 겪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다 그것과 결부시키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웨즈 운하에 사고가 나고 고고학적인 미이라를 옮기거나 하는 이벤트가 생기면은 전후에서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그것과 결부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비단 그 파라오뿐 아니라 대부분의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저희도 그래요. 고고학자들도 가끔씩 무덤 파다 보면은요, 인골 뼈가 나올 때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도 이제 오징어나 북어 갖다 놓고 막걸리 따르고 보살을 지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거는 그분들이 저한테 저주를 주신다라는 생각보다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경외심을 내가 일단 갖고 있자. 두 번째로 아까 말한 찜찜함, 아 이거 나한테 뭔가 안 좋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 마음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합니다. 저는 사실 파라오의 저주라는 말을 한다면요, 오히려 파라오의 축복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카나본경이 왜 목이 물려 죽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때 안 죽었으면은 투탕카멘 유물의 상당수는 영국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진정한 저주는 무엇일까요? 원래 있었던 그 지역에 있는 게 진정한 축복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본다면은 미라가 누구한테 저주를 내릴까요? 그 사람들 존경하던 사람? 아니면은 그들의 유물을 빼돌려서 다른 나라, 자기네 나라가로 훔쳐가는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진정한 파라오의 저주는요, 파라오의 유물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파괴되고 도륙이 돼가지고 다른 나라로 옮겨가고 사방으로 흩어져 없어지는 것, 그게 진정한 미라에 대한 저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옛날에 미라라는 영화 나왔거든요. 그 미라라는 영화가 투탕카멘 왕을 갖다 오마주한 그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집트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빼놓지 않고 등장한 것이 바로 도굴과 저주, 이런 식의 이미지만 가득하거든요. 근데 과연 어드벤처성의 영화가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 어디에도 그들은 다른 나라 가서 다른 나라의 유적들을 무참하게 폭발을 하고 훔쳐왔거든요. 그것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어요. 지금도 브리티시 박물관에선 유물들을 절대로 반환할 생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유입 과정이 불법이어도 절대로 돌려주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려한 이집트만큼이나 그 뒤에 있는 어두운 역사를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요. 문화재를 빼앗긴 역사는 이집트의 역사인 동시에 우리나라의 역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우리가 더 많은 관심으로 이집트의 애정을 갖고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